이 표현의 형식하고 내용의 형식은 서로 연결된 건 아니에요. 이건 둘 다 상호 독립적이고 이질적인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재즈, 발라드, 락앤롤 이런 게 이제 일종의 표현의 형식이에요. 그리고 뭐 그녀가 떠났다라거나 난 부럽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의 형식인 거죠. 이 두 개는 서로 상호 독립적인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이질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재즈 안에 그녀가 떠났다가 들어갈 필요는 없죠. 발라드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락앤롤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랩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 그 다양한 종류의 그 표현의 형식으로 이 내용을 담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표현의 형식과 내용의 형식은 서로 상호 독립적이고 또 이질적인 데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서로 상호 독립적이고 이질적인 표현의 형식하고 내용의 형식이 서로 상호 개입을 합니다. 상호 침투를 해요. 서로 상호 개입을 하면서 비물체적 변형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 비물체적 변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이번 걸 나가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했던 비물체적 변형을 잠깐만 설명하면, 판사가 죄수에게 처음부터는 죄수가 아니었고 어 피고인일 뿐이었죠. 그런데 "당신은 몇 년 형이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피고에서 죄수가 되고, 주례가 선언하는 순간 남남에서 부부가 되듯이, 그렇게 어떤 명령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물체가 아닌 것이지만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변형을 만들어내서 물체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것. 이게 비물체적 변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비물체적 변형이 이 내용과 표현이 서로 상호 침투, 상호 개입하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즈나 발라드, 락앤롤 같은 이런 표현의 형식이 사랑 이야기를 담은 내용의 형식을 예견하고 퇴보시키기도 하고 지연시키거나 가속시키고 분리시키고 결합시키면서 순간적인 변형을 만드는데, 이걸 연속적인 변형에 끼워 넣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복잡하고 어렵죠.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사랑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를 재즈로 불렀을 때하고 발라드로 불렀을 때, 락앤롤로 불렀을 때 다른 느낌이 되죠.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동일한 가사의 사랑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 사랑 이야기가 주는 느낌이나 이런 감정들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동일한 가사지만 이제 노래방에서 사랑 고백을 하는데 이걸 재즈로 불렀을 때, 락앤롤로 불렀을 때에 따라서 그 사랑이 분리될 수도 있고 결합될 수도 있겠죠. 퇴보될 수도 있고 진보될 수도 있겠죠. 지연될 수도 있고 가속시킬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사랑 이야기의 그 내용이 재즈라는 표현을 빌리든 발라드라는 표현을 빌리든 락앤롤이라는 표현을 빌리든 어떤 표현에도 상관없이 동일한 내용이면 동일한 결과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떤 표현의 형식을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을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의 형식과 내용의 형식이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예견, 퇴보, 지연, 가속, 분리, 결합 이런 형태의 순간적 변형을 만들어내고, 이 순간적인 변형이 연속적으로 앞으로 있을 모든 변형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깔끔하죠? 네,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이 두 형식, 표현의 형식과 이 내용의 형식 두 형식 간에 기능적으로는 독립이 돼 있는 거예요. 각각 다른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개가 결합돼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심지어는 재즈나 락앤롤 같은 음악으로 결합되지 않고 이 사랑 이야기가 영화라는 표현의 형식을 빌릴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영화라는 표현의 형식이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이별 이야기라는 내용이 담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독립성이 있는 겁니다, 각각이. 그래서 이 두 형식은 반드시 어떻게 결합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능적으로 독립성이 있는데, 이 독립성이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끊임없이 이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표현의 형식들과 수많은 내용의 형식들을 갖고 살아가면서 내용의 형식 1, 2, 3, 4, 5, 6, 7, 8, 9, 10, 100, 1억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 표현의 형식 1, 2, 3, 4, 5, 6, 7, 8, 9, 10, 100, 1억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표현의 형식 1과 내용의 형식 5가 만나고 표현의 형식 128 번이 내용의 형식 1292 번과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끼워 넣어지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새로운 감정이 생기고 새로운 삶의 선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표현의 형식과 내용의 형식이 서로 상호 개입하고 상호 침투하면서 탈영토화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그 재즈 락앤롤에 그 락앤롤이 유명해진 게 그 락앤롤의 저항적인 내용들이 주로 담겨서 락앤롤이 유명해졌죠. 그래서 락앤롤이 마치 무슨 락이 어떤 저항을 담는 음악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처음에 이 락이 저항을 담지 않고 사랑 이야기를 담았다면 락은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다가왔겠죠. 물론 이제 락 자체가 강렬하니까 저항을 담는 게 더 어 연속성을 갖기에는 좋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표현의 형식과 내용의 형식이 이렇게 상호 침투하면서 어 원래 갖고 있던 이미지로부터 탈영토화를 하게 만들어요. 이를테면 음 그 춘향전이 되게 원래 구슬프고 이러다가 로맨틱하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 예전에 춘향전을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그 춘향전이 나온 드라마에 춘향전의 모티브와 스토리는 그대로 갖고 가지만 배경 음악이 뭐 동양 음악이나 뭐 이런 게 뭐 이렇게 아름다웠고 구슬픈 사랑 노래를 담는 게 아니라 락앤롤이 계속 나오는 방식으로 그 드라마가 막 조선시대 배경이긴 한데 막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드라마 전체가.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갖고 있던 춘향전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탈영토화가 돼요. 그렇게 음악을 넣으면서 춘향전의 그 춘향이는 어 명랑한 이미지로 원작에 나와 있는 그런 춘향이가 아니라 명랑한 이미지로 개선이 돼요. 음.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이런 비슷한 시도를 하는데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그 대사는 셰익스피어의 대사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되게 고리타분해요. 대사를 감각적으로 현대화시키지 않았어요. 대사 자체는 셰익스피어 대사 그대로로 "오 줄리엣 당신은" 뭐 이렇게 가요. 근데 옷을 그 16 세기풍의 그런 옷이 아니라 완전 현대화된 그런 그 남방을 입고 칼 대신 총을 들고 이렇게 막 자동차 타고 다니고 이런 배경을 갖고 음악도 락으로 막 이러면서 대사는 그대로 옛날 그 로미오와 줄리엣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되게 독특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미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내용의 형식은 그대로인데 표현의 형식을 바꿔 버리니까 이 영화를 보는 그 기분이나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완전히 원작으로부터 탈영토화를 해 버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의 형식을 내용의 형식이 만나냐? 그 표현의 형식이 어떤 내용의 형식을 만나냐에 따라서 원래 갖고 있던 표현과 내용의 그 영토성이 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탈영토화되는 형태로 운동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상호 개입을 하면서 변화를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과 내용이 상호 개입하는 그중에 어떤 하나가 우위라고 말할 수 없어요. 표현이 우위다, 내용이 우위다 이렇게 설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보통은 내용이 우위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기표보다 기의가 우위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내용이 중요하고 그걸 뭘로 표현하느냐에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둘 다 어떻게 어떤 표현을 더딥히느냐에 따라서 내용도 상당히 많이 완전히 탈영토화돼 버리는 느낌들을 여러 예술 장르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과 표현은 상호 침투하며 어떤 게 우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형성되는 성격을 잘 보세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동일하다 해도 말을 어떻게 하고 표현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 형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그러면서 갖게 되는 생각과 내용도 달라져요. 표현과 내용은 이렇게 상호 침투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동일한 것이 있으나 내가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살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용도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서로 상호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더 우위다라고 할 수는 없고, 내용 중심, 내용 우위 가치관에 있었던 그런 생각을 계속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들레즈 가타리가 우위라고 설정할 수 없다는 거는, 실제로 우위라고 설정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였지만 이게 충격을 던져준 건 내용이 우위가 아니라고, 이런 생각에 충격을 던져주는 겁니다. 표현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용과 표현이 서로 만나서 결합되고 연계되고 촉진되고 또 안정화되기도 하죠. 그래서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땐 되게 추상적인 느낌이 들지만, 사실 내용이라고 하는 건 잘 따지고 들어가 보면 되게 추상적이라는 느낌보다 구체적이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 그녀, 나는 널 사랑해, 그녀가 나를 떠났어, 이런 게 내용인데, 여기에는 나, 그녀 같은 어떤 물질적인 성분이 있죠. 음, 그뿐만 아니라 이제 법안을 내용으로 볼 때는 정부, 공동체, 이런 것들, 즉 물질 성분들의 관계, 이런 것들도 다 그 내용에 포함을 합니다. 근데 표현은 대체로 그런 물질 성분이 아니라 기호적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물질 성분을 많이 담게 되고 표현은 기호적 성분을 많이 담게 되죠. 당연히 기호적 성분을 담겠죠. 재즈, 이런 음악, 영화, 다 기호적 성분이죠. 이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물질이 있는 게 아니니까. 영화는 물질이 있는데요. 영화가 물질인 게 아니죠. 영화라는 그 기호에 관계된 것들이 물질인 거죠. 영화관. 영화라는 그 기호에 나타나 있는, 영화를 만드는 스크린, 그걸 만드는 감독, 사람, 이런 것들이 물질인 거지, 영화라는 것 자체는 기호죠, 기호. 음. 그래서 표현의 형식은 대체로 다 기호적 형식, 기호적 성분이고, 그 내용의 형식은 이렇게 물질적 성분과 물질적 성분들, 그리고 물질의 관계적 성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과 표현이 상호 개입을 하면서 이런 비물체적 변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명령어가 비물체적 변형을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 그 명령어도 내용과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즉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명령어가 비물체적 변형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결국 그 명령어를 분해해 보면 내용과 표현이라는 거고요. 그 내용과 표현이 비물체적 변형을 만들어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과 표현의 상호 개입을 통해서 비물체적 변형이 만들어내는데, 근데 그 비물체적 변형을 만들어내는 이 내용과 표현 안에는 변수, 이게 서로 개입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변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변형하게 만들 수 있는 변수가 두 개의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 내용의 변수와 표현의 변수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이 변수는 어 평소에 내용 안에 있을 때는 이 변수가 있는 걸 발견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체제가 있고 그 체제의 법이 그 변수를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체제의 법이 그 변수를 포착하지 못할 만큼 그 내용과 표현에 아주 미시적인 그런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두 개가 만나면서 포착하지 못했던 그 미시적인 변수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들이 배치를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재즈는 좀 암울하고 이런 것들을 그 이제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항을 담는 가사, 내용을 만나면서 그 재즈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저항성을 발견하게 된다든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락은 뭔가 저항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사랑 이야기가 개입되면서 그동안 락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그 미시적인 변수, 그러니까 즉 사랑 이야기를 담았을 때 락이 갖고 오는 어떤 굉장한 효과들을 확 드러낼 수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표현이 어떤 내용을 만나느냐, 내용이 어떤 표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표현과 그 내용이 원래 갖고 있던 그 작은 변수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은 아주 고리타분한 사랑 이야기, 슬픈 사랑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표현을 복장 바꾸고 칼을 총으로 바꾸고 이러면서 표현을 바꿔서 음악을 락으로 바꾸고 이렇게 표현을 바꿔 버리니까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갖고 있었던 역동성, 액션도 엄청 나와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래서 그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엄청난 로미오와 줄리엣의 역동성을 드라마의 표현의 형식을 바꾸니까 확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렇게 많은 액션을 담아낼 수 있는 거였는지 전혀 몰랐죠. 되게 미시적으로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칼을 총으로 바꿔내는 순간 엄청난 액션들이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변수를 드러내고 그게 드라마 전체의 이미지와 감정들을 변형시켜낼 수 있는 비물체적 변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화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도구나 하나의 언표행위가 딱 정해져 있는 유일한 무엇인가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변형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책에는 하나의 도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이 예를 들면 그 스마트폰이라는 도구가 세상을 변화시켰죠 지금. 근데 스마트폰이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나가 변화시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욕망 그리고 스마트폰 또 소통에 대한 결핍, 인터넷, 연결 욕구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체돼서 변화를 주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 사회를. 이거를 둘레지와 가타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연속적인 변주가 만들어지는 게 마치 신디사이저의 연주처럼 어우러지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디사이저가 어떻게 연주가 되죠? 그러니까 신디사이저가 연주가 된다는 건 이제 뭐 피아노 설정해 놓고 드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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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악기들을 신디사이저가 같이 연주할 수 있죠. 코드하고 코드 넣으면서 그 뭐 드럼 소리도 들어가게 하고 뭐 기타 소리도 들어가게 하고 이러면서 신디사이저로 여러 악기들이 같이 마치 화음을 이루듯이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잖아요, 신디사이저가. 그러니까 이 들레즈와 가타리가 살았던 1960년 70년대 시대에 신디사이저가 처음 등장해서 대중들에게 소개될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들레즈와 가타리는 '아 이거야.' 다양한 언어가 연속적으로 변주돼 하나에서 신디사이저라고 하는 하나의 악기에서 여러 개가 변주되는데 그게 하나의 연주로 어우러져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근데 그 신디사이저의 예를 들 때는 그런 오케스트라의 예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오케스트라는 고 청개의 고원도 보면은 그런 클래식하고 이 신디사이저를 또 비교를 해요. 그 오케스트라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연주하는 거예요. 신디사이저는 그 한 기계에서 나오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되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언어 서로 다른 게 다 나오지만 하나로 어우러지듯이 나 한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도 다양한 언어예요. 다양한 언어를 써요, 나 한 사람이. 그러면서 나라는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언어가 다른 언어에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은 변주되고 변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변화를 봐야 돼요. 어 이제 언어 자체도 한번 봐도 은어, 전문적인 용어, 직업어 이런 것들이 어떤 언어의 공통 요소들을 위해서 활용은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공적 언어의 변수들을 만들고 이 변수들의 체계를 변주 상태로 이끌어내요. 은어, 전문어, 직업어 이런 것들이 공식 언어가 돼 버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상담사는 상담 장소에서 내담자의 여러 언어들을 다 끌어내야 돼요. 내담자는 상담사 앞에서 상담사와 이야기하기 위한 언어만 쓰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상담사는 내담자를 상담소로 끌고 와서 언어를 모두 꺼내서 혼용시키는 거예요. 아빠로서의 언어, 아들로서의 언어, 직장인으로서의 언어, 친구로서의 언어 이걸 다 끌어내는 거예요. 다 끌어내서 이걸 혼용시켜서 그 사람의 신디사이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발견하고 분석하고 그 사람들 스스로가
종합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이 서로 엮이면서 진짜 자기를 어떤 상황에서든 진짜로서 존재했던 자기를 찾아내면서 이게 혼용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고 생산해내는 게 상담 현장인 거야. 이거를 그 천계의 권에선 그리고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언어, 그리고 아들의 언어, 그리고 직장인의 언어, 그리고 뭐 연인의 언어, 뭐 친구들과의 언어,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연결 접속돼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이때 그 사람 안에 있던 미시적인 잠재성들이 언어학적인 변수에 의해서 드러나고 이게 창조적인 실제가 되는 거야. 자, 그 사람 안에 어떤 잠재태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라는 역할, 직장인이라는 역할, 남편이라는 역할, 고정된 역할들로서만 각각 살아가다가 그 이전 시대에는, 분열 분석 등장 이전 시대에는 그 역할들 중에 진짜 나는 무엇인가를 찾았는데, 둘레즈 같다는 그 역할 각각이 다 진짜예요. 다 진짜예요. 다 진짜고 그 역할들로 살아갔는데 그게 통합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게 연결 접속돼서 만들어지는 나. 그거를 연결 계속하다 보면 각각의 역할에만 살아가다가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미시적인 잠재성이 있는데, 그 미시적인 잠재성, 그게 변수예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 그 변수가 서로의 언어들을 통해 영향받은 나를 계속 발견하고 탐색하면서 그 변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미시적인 잠재성이 이 언어학적인 변수, 여러 언어들을 탐색하는 이 변수들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창조적인 실제가 돼요, 이게. 진짜 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잠재태라고 불러요, 이거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그 잠재태가 나한테 있었는데, 이런 언어들, 이 아버지로서의 언어, 아들로서의 언어, 직장인으로서의 언어, 연인으로서의 언어, 이런 각각의 언어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전체적인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직면하면서 드러나지 않았던 그 잠재태의 나가 드러나는데, 이거는 진짜 나라고 불리는 그 실제와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낯선 나가 나왔어요. 잠재태가 나왔어요. 나 이건 내가 아닌데? 그게 나은 거예요. 이 서로 연결 접속되면서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새로운 나, 창조된 나, 창의적인 나, 새로 만들어진 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었던 잠재태가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상수와 변수는 대립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잠재태와 실제가 대립되지 않는 것처럼 상수와 변수는 대립되지 않아요. 상수는 늘 존재하는 어떤 변수가 아닌 늘 존재하는 어떤 것이고, 변수는 새롭게 튀어나온 어떤 거예요. 나는 원래 되게 성실한 사람인데 내 안에 완전 게으른 게 있었어. 이게 튀어나왔어요? 이건 대립된 게 아니라고요. 원래 둘 다 나였어요. 이걸 이제 이질적인 것으로 서로 상호 침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수들조차도 변주들과 아 새롭게 만드는 잠재성을 결정하는데 어떤 본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가 있어야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상수가 없으면 변수가 안 나와요. 상수와 변수는 서로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런 원리에서 카오스 모제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카오스 모제는 카오스, 혼돈이 있어요. 코스모스, 질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서로 상호 침투하면서 오스모제, 뭔가가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오스 모제예요. 그래서 소수, 이 변수를 만들어낸 잠재성이라고 하는 결국 내 안에 있는 어떤 소수인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 언어로 돌아가요. 소수어, 다수어가 있어요. 저급어와 고급어가 있죠. 이런 것들은 뭘로 구분하는 거죠? 이런 권력에 의해서 구분되는 거예요. 제주도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거기서 제주도 말 쓴 거지. 그게 소수어인가요? 그거는 이제 순전히 서울 입장에서 바라본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냥 표준어예요. 다 그거 쓰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한테 당신들의 언어는 소수어다, 지방어다, 방언이다 이래봐요. 코웃음 치죠. 이게 우리들의 언어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권력으로 구분해 놓은 거지 사실
방언, 소수어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저급어, 고급어도 없어요 사실. 좀 그 영화 보다 보면 좀 시장통이나 이런 데에서 사시던 부모님들이 좀 거칠게 말을 쓰니까 자녀들이 친구들 앞에서 부모님들의 말투를 창피해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것도 다 사실상 권력에 의해서 구분할 뿐인 거죠. 저급어와 고급어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잠재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잠재성 잠재태도 그게 그냥 나예요. 드러나. 이게 내 안에 내가 모르던 내가 튀어나왔다? 당황할 게 없어요. 원래 있던 내가 상수, 다시 튀어나온 게 변수. 이 두 개가 서로 역동하면서 진짜 나가 나를 찾아가는 거고, 그 진짜 나는 한 번 딱 찾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잠재태는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점점 나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유동성을 인정하고 그 유동적인 나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진정한 주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뭐 사실상 남성이 여성보다 수가 적죠. 근데도 남성이 다수인 거예요. 왜냐면 권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 소수와 다수를 구분하는 건 권력이라는 거죠. 결국은 진짜 내가 나왔을 때, 그 나의 변수가 나왔을 때 나의 상수가 당황하는 이유는 그 상수가 보편적이고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 이렇게 내가 변화되고 변형될 수 있는 계기들이 있는데, 이 변형이 금지되면 이건 사형 선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변형의 금기는 안 돼요. 변형의 금기가 반복되면 세계는 축소돼요. 나 개인으로 봐도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변형이 있고 내 안에 있는 내적 상태에서 나온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잠재태, 내 잠재성에서 나온 변수가 있고, 그게 나를 변형시켜요. 근데 그 변형이 금기가 되면 나는 축소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변형 금지 명령은 인격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건 사형 선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변형돼야 되기 때문에 변화될 수 없어.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맞는 거야라고 나를 규정하기 시작하면 그건 인격이라는 측면에서는 사형 선고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이래야 돼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은 인격의 측면에서 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다. 인격이 죽었다 그때 이미. 그 변수로 나올 수 있는 그 인격을 죽였다 이렇게 블레즈 가타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번 장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하나에서 다른 하나를 추출하고 변형 금지 명령의 구성물을 통과의 성분으로 변형시켜라. 그러니까 뭔가 나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막는 것들을 추출해 내는 거예요. 무엇이 나의 변화를 막는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뭐 아버지 어머니의 금지 명령, 혹은 왕따 당했을 때의 기억, 어떤 트라우마적 사건, 연애하다 헤어졌을 때의 이별의 슬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사회적 시선, 돈 없는 사람은 무능하다라고 하는 사회적 시선, 뭐 이런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이런 변형 금지 명령들은 사형 선고와 같고요. 이런 변형 금지 명령을 구성하는 구성물들이 내 안에 살펴보면 있을 텐데, 그거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통과의 성분으로 변형을 시켜라. 이렇게 언어학의 강좌를 마무리합니다.